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드원 세무에게 김재상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우선 양도소득세라고 하면은 한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3번 바뀌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규정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들도 많고, 그리고 납세자분들께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6가지를 추려서 질문지 형태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규정 내용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문제 풀면서 수업 들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6가지 주제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주임사라고 부르는 내용 문제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 부분, 경매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 시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이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세금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오피스텔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세 납세자 보위원으로 있을 때 이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제 다섯 번째는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헷갈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저가 양수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좀 싼 값에 집을 넘기고 싶잖아요. 얼마까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6가지 주제에 한번 하나씩 문제 형태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6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은 꼭 해야 될까요? 만약에 등록을 꼭 해야 된다면 다음 중 어디에다가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살지 않고 나는 다른 집에 전세나 월세를 살고 그 집을 전월세로 준 거예요. 그럼 이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무에서 보면 많이들 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안 했다가 세무서에서 요즘에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근로소득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월세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받으려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주인한테 월세를 이체한 내역들을 다 제출하면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자료가 그대로 국세청에 넘어가고 그 임대인한테 국세청이 연락을 주는 겁니다. 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주임사 등록을 안 했느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연락 오는 빈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요. 어쨌든 집 한 채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전월세를 주게 되면 주임사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면 시군구청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세청이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우선 제가 3번은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은 아니라고 치면 어디에다가 해야 될까요? 자, 정답은 뭐냐면요. 2번 국세청이라고 많이들 하셨을 텐데 1번 시군구청에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뿐만 아니라 1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우선 국세청이 하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의무이고요. 시구청 주택과에 하는 주임사 등록은요. 나중에 되팔 때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보유 시에 내가 종부세 배제를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시구청 주택과에도 주임사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구청에 등록하는 주임사 등록은 선택사항이고요. 내가 혜택을 받고 싶으면 등록을 하는 거고 혜택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1번에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 증액 상한이 있어서 5% 이상 못 올리고 하는 그러한 제한 사항도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택만 있다라고 하면 국세청에다가는 무조건 등록하시고요. 시구청에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요즘에는 아파트는 시구청에 주임사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빌라 중심으로만 되는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국세청에 주임사 등록을 할 때에도 월세를 받게 되면 2주택부터 주임사 등록을 하시고요. 국세청에 전세를 받게 되면 3주택부터 국세청에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집이 한 채 있다? 아무 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두 채가 있다. 그러면 월세 받는다고 하면 국세청에는 의무 등록 사항이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3주택부터는 전세를 받을 때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혜택을 받고 싶으면 1번 시구청에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주임사 임대 등록은 일반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 다만 해야 한다면 국세청에는 꼭 등록하되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2주택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3주택부터 등록을 하고 시구청 주택과에 등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혜택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라고 답하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맞는 답이라고 보시고요. 시구청이라고 선택하신 분들도 틀린 답은 아닌데 주임사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1번 문제 출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다 맞추셨나요? 이런 식으로 6문제 나갈 거니까요. 같이 한번 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벌어들인 게 하나도 없는데 양도세를 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5억 주고 집을 하나를 샀었어요. 5억 주고 산 집인데 지금 시세는 10억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채권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이 집이 담보 잡혀서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시세가 10억이니까 10억으로 경매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매 대금이 10억이 들어오는데요. 그 10억 받은 돈으로 여러 채권자들을 나눠주고 돈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뭐 월급이 밀려서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은행에 차입한 금액이 있어서 은행에다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서 그 10억 받은 거에서 또 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10억에서 하나도 안 남았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양도세를 내야 될까요? 우선은 양도세를 계산해 보시면 5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이고 다른 거는 다 그냥 무시한다고 보면 5억 정도가 되면 한 40%가 양도세예요. 5억에 40%, 2억이죠. 그러면 내가 10억을 받아가지고 2억의 양도세를 먼저 내고 8억을 가지고 빚잔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10억을 받아가지고 양도세 먼저 내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늦었으니까 다른 채권자들 다 먼저 빚잔치 하고 난 다음에 남았을 때 남은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는 아니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로 해서 어려워가지고 신용불량 뭐 이렇게 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내가 돈을 받으면 빚잔치부터 해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되나요? 아니면은 10억에 대해서 내야 되나요? 고르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도 낸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남은 거에 대해서 내는 거는 맞는데요. 이때 남은 거라고의 개념은 빚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채권자들도 경매 대금의 10억보다 채권 금액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2억이라고 하는 양도세도 당연히 내야 되는데 돈이 또 없죠. 체납으로 고스란히 이제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2억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체납 금액이 2억의 그 체납 금액이 계속 쌓이게 될 거고 1년 이자율을 8% 계산을 해서 계속해서 2억에서 이자가 붙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멸시효, 제척기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의 5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5년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5년 안에 고지나 독촉장이 오면 계속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갱신되기 때문에 평생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뭐냐면요. 경매도 양도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는 그 경락대금을 받은 다음에 양도세 먼저 내고 나머지로 빚잔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양도세를 안 내는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얘는 1번이에요. 2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혼 얘기 3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10억짜리 땅이 있습니다. 10억짜리 땅이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예요. 5대5. 그러면 남편 5억, 아내 5억.
공동명의로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인데 협의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반반 나누게 됩니다. 반반 나눌 때 아내에게 제가 이제 남편 아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준 5억 이것도 증여나 양도로 볼 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 공동명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은 내 거니까 누가 누구한테 주거나 양도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요. 지금 제가 사례로 드리는 건 뭐냐면 그 10억짜리 땅의 명의가 남편 명의인 거예요. 10억짜리 땅의 명의가 남편 단독 명의인데 이혼을 하면서 반으로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아내한테 5억이 가게 될 텐데 그 5억이 남편이 아내한테 주는 양도나 증여나 다른 세금이 붙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세금이 우선 붙을까요?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재산이 붙을 거냐? 안 붙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봐요. 따라서 10억짜리 토지를 살 때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혼하면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재산 분할 5억 5억 한다. 재산 분할은 어떤 누군가가 누구에게 증여한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재산 분할에 대한 거는 과세되지 않고요. 위자료 명목은 어떻게 되느냐? 반반으로 나누게 되는데 5억 5억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혼하게 된 그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하게 됐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5대5로 나눈 거는 좋은데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치만큼의 땅을 아내한테 추가적으로 더 줘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이 아내한테 줬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지는 부채,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을 주지 않고 대신 땅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거는 위자료 채무 소멸에 대한 대가로 땅을 1억만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는 어디에다가만 과세가 들어가는 것이다? 위자료 부분에 과세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단독 명의로 돼 있어도 어떤 누군가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명의 걸 자기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얘는 세금이 없고요. 위자료 부분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이때 또 하나의 퀴즈 한번 드리면요. 1억 원 어치에 상당하는 토지를 남편이 아내한테 명의를 위자료 채무 명목으로 줬어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낼까요? 남편이 낼까요? 아내가 낼까요? 위자료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1억에 대한 양도세는 남편이 내는 건가요? 아내가 내는 건가요?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즉 누구요? 남편. 이렇게 이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반반 쪼개게 될 건데 얘는 단순한 재산 분할이에요. 명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지만 위자료 채무 변제를 위해서 지불하는 그런 재산들이 있다면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지만 혹시 주변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예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보유 중입니다. 한 채씩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 중이에요. 그러면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오피스텔은 상가인가요? 주택인가요?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가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게 2번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납세자 보위원으로 해서 조세불복 들어온 거에 이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을 이렇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어서 오피스텔은 제가 분명 지금 상가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만 알고 있어서 자기는 1주택자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 양도 차익이 생겼어도 한 푼도 세금을 안 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이 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네가 양도한 아파트는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자에 해당해서 양도한 거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추징세액을 1억 원을 때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차익이 부동산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누진세가 붙고 무신고했죠. 그럼 무신고했으면 원래 내야 될 세액의 20%가 가산세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커집니다, 세액이.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뭐 1억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불복을 제기했고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왜? 세무서에서는 오피스텔은 제가 상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수에 포함해서 2주택자로 봐서 고지를 내렸을까요? 이유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상가는 맞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어떤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전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전기 사용량을 한번 봤더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 시간 외적으로 밤에도 한전 전력 사용량이 또 있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밤에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한대. 들어가 봤더니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불도 있고 그릇도 있고 접시도 있고 뭔가 밥에 먹고 잠자고 했던 게 들어가 봤더니 자명해요.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은 상가일까요? 실제 용도에 따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택이에요. 따라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그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 상가로 바꿔놓은 다음에 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이 돼가지고 2주택자로 추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오피스텔은 그냥 무조건 상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 그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올라왔던 거는 뭐냐면요.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는데 납세자가 승소했으니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의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 집주인이 오피스텔 주인이 그 오피스텔을 세를 줬는데 거기에다가 오피스텔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어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아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었는데 사실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주지가 그 사람 거주지가 구리인데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저쪽 상암 DMC 쪽이어서 거리가 되게 멀어가지고 직장을 다니기 위한 출장소임을 증명을 했고 따라서 출장소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입신고도 안 됐으니까 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주택 양도하기 전까지 주택 용도에서 사무실 용도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 관련된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상가지만 실제 용도로 따른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굉장히 간단한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뭘 거냐? 우선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그곳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나요? 그곳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나요? 자, 찍어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선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2년 이상 거주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은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였냐? 옛날만 하더라도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도 웬만하면 다 거의 뭐 파주까지 조정 대상으로 묶인 적이 있으니까요. 서울, 경기나 뭐 대전, 세종이나 부산, 해운대나 이런 식으로 전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그때 조정 대상으로 묶였었는데
그때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였는데요. 지금은 다 풀렸죠.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다 비조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비조정 대상이니까 이제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해주지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아셨죠? 그래서 112라고 제가 보통 얘기합니다. 112. 예, 그러면 비과세 요건 112 이제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2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보유다. 이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여기서 또 하나 헷갈려 하시는 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은 조정 대상이 아닌데 내가 그거를 살 때는 조정 대상이었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마포구에 집을 한 채를 사는데 살 때 당시에는 조정 대상이었어. 근데 막 부동산 이제는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112 요건을 만족해서 팔려고 해요. 그러면 그 마포구에 있는 집은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이었지만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2년 이상 거주라고 하는 이 요건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양도 당시가 아닙니다. 취득 당시 기준이에요. 내가 취득할 때 조정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양도할 때 아무리 조정 대상에서 풀렸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팔 때 보니까 조정 대상이었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럴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없는 겁니다. 어떤 때 기준으로 한다고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아파트 분양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아파트 분양하면 일반 분양권 같은 거 이제 지원해서 많이 이제 취득을 하실 텐데 일반 분양을 할 당시, 분양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계약은 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조정 대상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완공된 아파트에는 계약 당시 기준에는 조정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되나요? 완공 당시 기준에는 조정 대상이었으니까 2년 거주도 해야 되나요? 계약시일까요? 완공시일까요? 계약시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처음에 취득할 때 또는 계약할 당시에 조정 대상이 될 거라고 한 거를 알고서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 당시에 어떻게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아셨죠?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비과세 요건은 112. 그때 2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정 대상이 아닌 다음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아셨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녀한테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기려고 한다. 시세에 얼마까지 가능하냐? 시세가 10억이라고 볼게요. 그 10억 기준으로 자녀한테 10억 다 받고 넘길 수는 없잖아요. 자, 5% 싸게 넘길 수밖에 없나요? 30%인가요? 아니면 3억 원 밑으로 내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10억에서 3억 원 밑이니까 7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어떤 건가요? 보통은 30%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렸어요.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5%입니다. 30%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증여세에는 30%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저가 양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여세에서는 30%와 3억 원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파트에서는 몇 %라고요? 5%.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 5%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9억 5천. 자녀한테 넘기더라도 5% 밑으로 떨어지면 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밑으로 떨어뜨리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30%라고 기억을 하고 또는 3억 원이라고 기억을 하느냐? 얘는 증여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여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녀한테 5% 이하로 자녀한테 10억에서 5% 이하로 떨어뜨려서 양도한 부분은 증여로 보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혜택을 본 부분이니까 시세보다 더 떨어뜨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증여로 볼 텐데 증여세 쪽에서는 30% 이상 떨어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10억짜리를 7억 안으로만 양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증여세는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 30% 떨어뜨려서 그 범위 내에서 양도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양도세 규정은 5%이기 때문에 증여세 30% 안으로 들어왔지만 5%와 30%그 사이의 양도가액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세 부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112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해서 과세되는 양도세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양도세 문제는 없으니까 증여세만 피하시면 되는데, 만약 112가 아니라 내가 2주택이에요. 부모가 2주택인데 한 주택을 넘긴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과세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5% 이하로 내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도세 문제가 없으면 증여세 3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5%까지만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문제 살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국세청에 등록을 하겠지만 시구청에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거는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경매, 얘는 양도죠. 하지만 남는 금액이 없어도 세금은 체납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거, 경매도 양도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된다. 세 번째, 이혼할 때요, 단순 재산 분할은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긴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남편한테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피스텔은 원칙은 상가지만 실제 용도로 따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꼭 다른 주택을 넘길 때는 주택 용도를, 꼭 다른 주택을 넘길 때는 사무실 용도로 바꿔 놓은 다음에 양도를 하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12 비과세죠. 112 비과세일 때 2년이라고 하는 그 요건은 일반적으로는 보유만 하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일대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라고 한다면 2년 거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저가 양수도는 양도세 문제가 없다면 마이너스 30%까지, 양도세 문제가 있다면 마이너스 5%까지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6가지 주제 다 맞히셨나요?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실전 부동산 투자하실 때 접목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가장 헷갈려 하시는 주제 6가지 중심으로 수업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